일부 수학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 우리의 목표 재수 없이 한 번에 목표난 대학에 합격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최상위권은 어떻게 1년을 보내게 되는지 전체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월 31일 깊은 생각 예비고3 반편성 시험이 있습니다. 저 시험을 통해서 나의 정확한 위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주어진 시험에는 수학 1, 수학 2라는 공통과목 문항으로 1교시를 치르고요. 미적분 선택자들에 한하여 최상위권이 되는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미적분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저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 위치가 가늠될 겁니다. 깊은 생각에는 총 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 전 레벨 1등급을 목표로, 즉 깊은 생각의 마지막 친구가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이 되면 고3 개강을 할 겁니다. 물론 중간에 기말고사 있고요. 선배들이 치르는 수능시험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수능시험 날 깊은 생각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수능시험을 같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틀 후까지 전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고 수능시험 날 내신 기간인데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수원, 수투만큼은 이미 배운 거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도 가급적이면 받으면 좋습니다. 3학년 개강을 하고 겨울방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3월이 찾아오면 개학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수시 포트의 완성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우리 정원 선생님께서 저 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선배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겁니다. 3월에 학평이 치러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5월이 되면 1학기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6월에는 6월 모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네, 예습한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1학기 중간고사하고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주로 중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입장에서는 아직 전범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신에 집중해서 미적분 실력을 부단히 끌어올려서 수능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 친구들은 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막바지 공부를 할 테고요. 우리 친구들은 내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수시 원서를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논술, 어느 학과를 지망하는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이걸 그 시점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거를 결정하는 최초의 기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명회를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논술을 할 건지 말 건지, 우리는 심층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임할 건지 말 건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모두 다 숙지하고 돌아오는 겨울방학, 그 시점에 겨울방학을 진입하는 시점에 얘 정도는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9월에 수시 원서를 드디어 지출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수능에 집중하는 시점으로 잡아들게 됩니다. 그 시점에 9월 모평이 있고요. 9월 모평을 통해서 진짜로 자기의 실력을 전범위 수능시험과 맞대응하는 저 시험을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수능시험까지 무려 2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시험이 끝난 직후에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멘탈, 실수, 망각,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날 만점을 맞자. 이게 우리의 1년살이가 되겠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 큰 흐름을 우리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학과 관련해서 2023학년도 대학 입시 그 특징을 3가지 측면에서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워진 대입체제 2년차에 해당합니다. 1년 선배들은 정보가 좀 모자랐거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선택을 잘못했거나 이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모두 극복한 채로 돌아오는 1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네, 약대가 학부 모집으로 전환해서 정원이 매우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에너지 공대라는 신설 학교도 생겨나 있습니다.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희소식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완전히 마음이 괴리 돼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좀 널널해도 되겠네? 이쪽이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재수생이 늘어날 텐데. 네, 이렇게 마음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걱정이 있죠. 네. 이 걱정이 냉정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되지 못하면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로 전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그거를 채워나가는, 즉 정보를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도움, 네, 냉정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릇된 정보는, 그릇된 마음은, 조바심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시험도 그들이 보는 것이고 결정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내신에서 통합된 체제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해서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수능에서마저도 제목은 선택형 수능이지만 점수 제도의 측면에서는 통합형 수능입니다. 그래서 또한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과 친구들한테는 착시가 2번 벌어집니다. 첫 착시는 풍선 효과의 착시입니다. 즉 실질적인 자기의 상태는 네, 요만한데 부풀려지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인문계열 쪽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낙인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분석해 볼 테고요. 효과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선택이 필요해졌습니다. 네, 지금도 조정 단계에 있을 겁니다. 네, 각 트랙별로 네, 선택을 어찌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 1번 내신 통합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2학년 때 치르는 수원 수투에서 우리는 문과를 지망하든 이과를 지망하든 그냥 단일 시험지를 치르고 동일하게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등급도 전체 학생 대비로 치릅니다. 반면에 말이죠. 2년 전 선배들까지는 분리된 채로 있었습니다. 2학년 올라가자마자 문과 따로, 이과 따로 다른 시험을 치르고 성적도 달리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 전반에 걸쳐서 2년 전 선배와 비교할 때 반드시 보정하라. 네, 조정이 돼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과는 보수적으로, 문과는 진취적으로 이런 모토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과가 200명이고 총원이 350명인 어느 학교에 수투 과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전, 즉 2년 전 선배까지는 이과만 따로 모여서 다른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0명을 가지고 등급을 선출합니다. 4%니까 8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누적 11%니까 22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되시죠? 이래서 저 시점까지는 2학년이 되는 순간 이과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친구들 사이에 아주 피말리는 경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과는 2학년이 되자마자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몽땅 저쪽 트랙으로 이전한 결과로 네, 본인의 등급이 급상승하는 엘리베이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에게는 1학년을 참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말과 이과에게는 1학년 등급에 안중하면 망한다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시대간이 흘러 이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문이과 전체가 모여서 같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엔 350명을 가지고 산출하는 겁니다. 1등급은 14등까지, 2등급은 41등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이 학교니까 본인이 다니는 학교 문과, 이과 수를 헤아려 보시고 곱하기 0.04 곱하기 0.11 해보면 이 등수는 확인할 수 있고 네, 웬만큼 한 집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등급 끝이에요. 14등이에요.
2등급입니다. 내가 41등입니다. 3등급 되겠습니다. 내가 25등에 3등급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2년 전 선배랑 비교할 때 내 내신 성적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선배에 입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비교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만한 약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대가 3,000명이라고 하지만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시켜버리면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냉정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학교 선배랑 비교할 때 수시에서 항상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해보면 학교에 전년도 선배들의 입시 결과가 자료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내신 평점, 내 내신 평점하고 같은 선배가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 어느 학교에서는 탈락했는지 이걸 확인하면 수시를 지원할 때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선배랑 할 때는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수적으로. 1년 전 선배하고 할 때는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년째의 효과죠. 다만 문제는 이 데이터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4월 정도는 돼야 차근차근 다 정돈돼서 이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2년 전 선배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마다 자기 학교에 입학한 합격자의 50% 내신 평점과 70% 내신 평점이 학교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위권의 입장에서는 100%, 즉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의 내신 평점을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를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저 부분은 특목고 학생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선상에서 살펴봐야만 옳습니다. 더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선 효과 때문에 이 수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로 잡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 둘의 평균 정도 점수하고 내 내신 평점하고 비교하면 아마도 그 정도쯤 돼야 합격이 보장되는 그런 수치로 등장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풍선 효과의 1번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3 과목을 우리가 선택하는데요. 대부분 학교는 당연히 다 미적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남겨진 것이 기하하고 확통을 어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2학년 때 둘 중 하나, 3학년 때 남은 하나를 다 이수하게 해서 사실상 이과학생 입장에서는 미적분도 기하도 확통도 모두 다 이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제도의 취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논술, 학종 면접, 서울대 정시 이 세 개와 비교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선택을 어찌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 우리는 논술에 응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한번 정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논술에 임한다면 그 학교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의 출제 범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에 확률 통계를 제외하는 것을 빼면 모든 상위권 대학은 수학의 시험 범위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 응하려는 자, 고등학교 3학년, 기하 확통 모두 다 이수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논술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기하를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수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일주일 만에 수능시험 끝나고 논술 시험이 치러지기까지 일주일이 남는데 그 일주일 만에 벼락치기로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니 되겠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말했겠죠. 얼마 많은 성취도를 볼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논술 답안지를 제대로 채울지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다 채워지는지를 확인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대. 학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면접 구술고사가 진행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재시문 면접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수학, 과학 문제들을 재시문으로 주고 이 문제를 풀고 선생님 앞에서 구술로 답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시험 범위가 있겠죠. 네, 서울대가 공개한 겁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는 면접에서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는 모든 범위의 수학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둔 상태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든 과목을 모두 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되시죠?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대학교 정시 교과평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래 정시는 수능만으로 가는 전형이었습니다. 서울대가 말이죠. 내년부터 정시에 교과평가를 포함시킨답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 학생이 서울대가 제시하는 교과목들을 1번 이수했는지 성적과 무관하게 이걸 우선 봅니다. 여기를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이 과목들의 집중적인 점검을 해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면 만점을 주겠다고 제도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학과 관련해서 자연계열인 경우 일반 선택 4과목을 이수하거나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을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일반 선택에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에는 기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과목이 5개입니다. 5개 중에 요렇게 4개를 모으든 요 3개는 기본일 테니까 거기에 예만을 더하든 예를 더하든 이 이수 기준은 충족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4과목에 대해서 본인의 성취도가 여기는 1등급 또는 2등급, 즉 2등급까지를 성취할 수 있다면 기하인 경우는 A, B, C 제도이기 때문에 A등급을 맞을 수만 있다면 그냥 저 교과평가에서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냐, 다 할 거냐에 관한 얘기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논술에 응하지 않는다. 나는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린다. 나는 수시 올인!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신에 최선의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논술이든 면접이 존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입니다. 수능이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설명에서 제목은 선택형 수능체제이지만 점수 제도에 따르면 단일 표준 점수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잡한 수시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다만 선택 집단별로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내 점수의 기본 상수로 더한다는 것만 생각해보면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쪽 집단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해서 저는 미적분이 절대 유리하다고 예측한 바 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말이죠. 문과에게는 낙인 효과가, 이과에게는 착시 효과가 생겨서 우리 앞으로의 공부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결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우리 1년 선배들이 말이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서울 지역 약 10,000명쯤 되는 친구들을 여기서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그림과 똑같습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돼서 이 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크게 2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냥 그림이 주는 뜻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아래쪽을 쭉 깔아줬습니다. 그러자마자 미적분 쪽을 선택한 친구들이 순식간에 몽땅 다 업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또 하나의 착시 효과, 풍선 효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이 1등급 전체 인원 중 무려 86.78%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실은 원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미적분을 선택한 쪽, 즉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엄청 잘한다.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보통 확률과 통계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가나형으로 분리되면서 이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냉혹하게 잔인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상화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맞고 못하는 친구들이 나쁜 점수를 맞는 제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1. 등급 컷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집단 내에 미적분 선택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문과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확통 선택한 친구들한테, 야, 너 1등급 되고 싶어? 너 있잖아, 너네 집단 중에 최상위권이 되기 전에는 안 끼워줘, 이런 얘기 해서 확통의 1컷이 제일 높아집니다. 미적분의 1컷이 제일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를 3개를 틀렸다고 가정해보세요. 12점이 깎였으니까 내 점수는 88점이 되겠습니다. 미적분으로 가봤습니다. 남습니다. 확통으로 가봤습니다. 네, 간신히 1등급이 되거나 2등급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물결무늬 때문에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점수가 계산될 때 복잡한 수식을 거치기 때문에 공통과목 점수랑 선택과목 점수가 어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총점은 같으나 실제 표준점수 해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도 취지상 공통과목 점수가 높은 친구가 선택과목 점수가 높은 친구에 비해서 총점이 같다면 그들은 훨씬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원점수상 이쪽 친구가 공통과목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친구의 점수입니다. 여하튼 3개를 틀렸을 때 미적분으로 갔을 때는 안전한 1등급, 확통으로 갔을 때는 위험한 1등급이거나 2등급으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9월로 갔더니 그런 현상은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과 친구들한테 이런 낙인 효과가 생겨납니다. 야, 나 안 되잖아. 3개를 틀렸으면 그냥 2등급일지도 몰라. 이러면 상위권 문과 친구들이 점점점 힘겨워집니다. 수학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 이 경향은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따져봤습니다. 또 가봤습니다. 2년 전 선배들인 경우는 가나형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신에서 했던 것처럼 가형 친구들끼리만 1등급, 2등급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총인원 저 집단 안에서 1, 2등급을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수가 이 인원수 격차만큼 배수로 결정되죠. 보시다시피 2배의 수치가 됩니다. 2배 가까이, 2배를 넘는 수치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법은 여기 써 있습니다. 다 이해가시죠? 총인원 곱하기 1등급 4%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등급 내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이 수치를 찾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지금 당신이 1등급이다. 1등급의 컷선이 있다는 말은 당신은 현재 13,679등이 됐단 말인데 그 등수를 가지고 2년 전으로 가보라. 너는 몇 등급이냐?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1등급 택도 없다는 말입니다. 되시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구조 안에 우리 이과 친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문과 친구들은 정반대로 놓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결과가 수능 최저에 미치는 아주 심대한 영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1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다 느끼셨겠지만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2배로 늘었단 말은 1차 경쟁률이 60대 1이면 예년 같으면 말이죠. 최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확 다 떨어져 나가면 실질 경쟁률이 6대 1, 심지어 5대 1, 2대 1이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걸 맞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경쟁률이, 수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게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당연히 저 기준을 모두 맞히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변별 기준이 내신 성적하고 면접 요소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제는 저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내신, 수시를 준비하는 초상위권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작년도 설명회 영상에서 보셨던 그 친구의 역사를 쓰셔야 됩니다. 보셨나요? 1.5에서 3학년을 갔더니 1.0을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올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1.0을 찍는 전국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배수진을 치고 1등급을 찍어야 된다. 면접 준비 착실히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연계열 친구 입장에서는 수시 포트에서 성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문계열은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게 낙인 효과가 되고 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해서 수능 최저가 높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능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 인문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이와 같다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본인의 내신 성적이 좀 처져 보여도 그 이유는 착시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최저 기준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내년도 입시는 올해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이미 거친 해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일수록 완화시킬 겁니다. 인문계열에서 완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2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정시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1입니다. 경제경영을 지원하는 인문계열의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도 1등급에 모두가 이과에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과 친구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문과인데 수학도 잘해. 나는 경제학과를 지망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만 지망해.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미적분을 선택하고 열심히 내신 공부하고 그 내신 공부 결과로 수능도 미적분을 선택해서 다마짜의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내가 확통을 선택했을 때 만점 맞은 거랑 미적분을 선택해서 만점 맞으면 평균점수 격차가 4점가량 벌어집니다. 서울대는 가중치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4.8이죠. 그죠? 5점의 격차가 거기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 초상위권 입장에서는 미적분 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미적분을 선택하면 겨울방학, 상반기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생겨먹은 이 교과과정 체계가 미적분 쪽으로 오면 새로운 내용들이 많고 계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버겁습니다. 수능 시험의 절대 난이도가 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상반기를 열심히 나면 만점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의 격차가 생겨도 이 점수제도는 이걸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연계열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대학 1등급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정원을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합니다. 결국은 표준점수 경쟁이 현실이 될 겁니다. 하여 제가 만든 모토입니다. 너 수능 수학 1등급이야? 그건 당연하잖아. 그걸로 아무것도 안 돼. 결국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학 해보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어찌할 거냐. 자, 우선 수능 난이도 구조를 잠깐 확인할 테고요. 우리는 1등급이 아니고 만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만점 맞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능하고 모의고사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어찌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상위권 입장에서는 내신 중요합니다. 그 내신을 어찌할 건가. 게다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 입장에서는 그 내신하고 수능이 사실 같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통합형 수능의 난이도 구조는 이렇다고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25개 전형적인 문제하고 3문제 소위 준킬러 문제가 있고 2문제 최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는 모두 다 100분 안에 풀어 마치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평가원은 이렇게 수능을 이미 3, 4년 정도 전부터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치르는 모든 시험 다 저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런 사실을 저는 예측했고 그런 바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1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법이라고 제목은 붙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분석한 것처럼 1등급 맞기가 미적분 선택자 입장에서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까 해봤지 않습니까? 4 곱하기 3 세 문제를 틀려도 여전히 1등급이긴 하다 해서 이번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개념 정리 단계에서 왜, 나라면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배워서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습득된 바를 나 혼자 고립된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지에 나오는 30개 문제를 모두 다 풀어 맞히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 주체적으로 변해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 명심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대신 시험을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떠한 참고 자료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쩔 건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망각과의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잠시 뒤에 망각하면, 소리하면, 쉬운 단어들을 망각하면 얼마나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보고 나면 집에 와서 풀면 잘 되는데 여유 있을 때는 촉박한 시간을 전제로 쫓기는 마음으로 임하면 종종 실수가 많고 오류 때문에 풀어 맞출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틀리는 경험을 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토론 1년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깎고 다듬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서 평소에 문제 푸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이 습관을 가지고 연습된 채로 실전에 갈 수 있습니다. 대략 20문제가량의 준킬러 문제를 전제로 100분이라는 시간을 정합니다. 한 문제당 5분 정도 시간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5분씩 도전해보는 겁니다. 5분 만에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문제는 체크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3분을 추가로 썼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체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 같은 문제는 당신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절대로 풀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바뀌기 전에는 그럴 수 없다. 이해가시죠? 당신이 그럴 수 없는데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면 당신에게는 22번, 30번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만점의 기회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잔혹하죠, 그죠? 그렇게 공정한 시험입니다. 여하튼 체크해두려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지나가는 겁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잠시 마지막에는 시간 전략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체크하고 지나갔다가 돌아와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잘 되죠. 미래에 곧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체크하고 지나가서 저쪽 문제를 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약한 자, 소심한 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저런 문제 앞에서 질질 끌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허비하면 당연히 졸립니다. 졸리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침이 흘러나옵니다. 졸게 됩니다. 자게 됩니다. 이런 공부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풀이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 푼 후 잠깐 쉬고 나서 체크됐던 문제를 재도전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문제만큼은 여러 번 풀어서 왜 틀렸었나, 틀리지 않은 방법은 뭔가,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화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1등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 중에 어설픈 추상위권,
이름하여 공부계 7, 8단들이 중상 난이도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이제부터 소개할 테니까 본인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수는 9단입니다. 9단 직전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쭉 해와요. 처음에 어느 시점에 탄력을 받으면 쫙 성장합니다. 여기가 목표치입니다. 언제나 모든 과정에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출렁입니다. 완성 직전 있잖아요. 거기에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탈피하는 과정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틀린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수학이라는 것은 독해를 거친 후 계산을 하고 검증해서 답하는 게 수능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의 특징입니다. 해서 읽을 때 빠뜨림 없이, 계산할 때 장황해지지 않도록 검증해서 질문과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공부, 수능 공부의 본질은 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는 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 자가 대학교에 가야 책을 주면 오해함이 없이 필요한 것들을 해서 검증을 해서 답을 만들 수 있다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초상위권일수록 쉬운 단원, 그러니까 각 교과서에 1단원에 해당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왜? 풀면 그냥 다 풀렸었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가 좁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9월 모의평가처럼 세 과목 전부가 통합된 시험이 되면 바로 망각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배 시험지를 그대로 뜯어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22번이 객관식 마지막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그 직전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의 출제 단원은 수학 1, 제1단원, 지수와 로그 함수 편에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 치르고 나면 이 문제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2분 만에 풉니다. 3학년 선배들은 이 짓을 하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흐르다가 심지어 틀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각,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색깔로 된 이 줄을 긋기만 하면 이게 딱딱딱 구성되고 풀이에 필요한 식은 요만큼입니다. 2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10분간 푼 어떤 친구도 있었답니다. 망각을 극복하는 것, 이게 필요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초상위권일수록 어려운 문제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그런 문제를 푸는 상당히 고난도 테크닉에 주력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말이죠. 쉽고 기본적인 걸 다룰 때는 졸다가 그런 게 딱 뜨잖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눈을 번쩍 뜨고 집중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저는 7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꽂히면 문제는 매우 쉬운데 자기 혼자 딴 나라에 가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보이시죠? 이 거놓은가 헛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지러운 그림입니다. 수학이라는 게 본디 수식, 계산, 이걸 필연적으로 요구하는데 최상위권 중 어설픈 자들, 주로 남학생들에서 발견되는데요. 그림 대충 그리면서 이 직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설픈 7단입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이 문제는 28번입니다. 미적분 문제인데요. 이 친구가 남겨놓은 최후의 반성에 주목해 주십시오. 수학 1 중에서도 쉬운 어떤 개념 하나를 이 친구는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 과정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쭉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만큼한 길이가 나타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요. 그 뒤에 있는 29, 30 미적분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를 손댈 거냐 말 거냐 이 시간이 이 친구한테 묻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저런 문제를 헤매는 순간 당신에게 만점 기회가 사라진다는 매우 엄혹한 현실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9단은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네. 기본 개념을 주기적으로 봅니다. 머릿속에 상주를 시켜놓습니다. 사실은 최초의 개념 정리할 때 이 친구들은 제1단원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2단원, 3단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개념들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를 엄격하게, 엄밀하게 내 힘으로 왜? 나라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세 줄이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일수록 이제 핵심은 여유 있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읽는 것이 수능시험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해진 친구 입장에서는 고난도 테크닉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체계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여 그 친구들은 이 약이, 이 독이 사실은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사용하면 약이 되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독이 돼서 네, 만점의 길을 지어버린다. 이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테크닉,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진짜로 습득해서 그냥 그게 당연하게끔 되는 이 과정까지 이 고등학교 3학년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3분입니다. 안 되면 체크. 그 용기도 가져야 9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단이 돼야 만점이 보장됩니다. 자,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나? 5단계입니다. 독해, 수학화, 병렬 탐색, 연립, 검증입니다. 요 2단계를 생략하면 이게 소위 중킬러 문제가 생겨먹은 모습입니다. 되죠? 네, 이게 고난도 문제의 핵심적 주제라는 겁니다. 새로 등장하는 22, 23번, 즉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는 저 두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구조상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극상난도 문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능에서 이 단어가 이제 퇴장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어가 주는 이상한 심리를 그냥 과감하게 지우고 22, 30번이라 해서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최고난도 문제죠? 네, 여러 개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그러니까 예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단계에 거친 풀이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산을 오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동네 뒷산 같은 3개쯤 혹은 4개쯤을 갖다 놓고 당신은 이 모든 단계를 실수 없이 건너왔나요? 네, 당신에게 답을 드려요.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해가시죠? 한 고비 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네, 절반씩이 대열해서 이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행착오를 조직화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고요? 출제자들이 문제 안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게 설계하는 겁니다. 당신이 실력자라 해도 어쩔 수 없이 거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갖다 주는 겁니다. 즉 문제 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많은 친구들이 그 순간 돌아섭니다. 거기를 신중하게 탐색해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되는구나 답을 낸 친구들한테는 또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최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10분간 몰입할 수 있는 최고난도 문제를 만나서 10분간 몰입하는 연습이 필요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 수능 모평 기출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걔를 서술형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단답형과 서술형. 네, 서술형이 되면 순식간에 당신이 지금까지 외워놓은 모든 정답을 이제 지우니 너의 힘으로 진짜로 끝까지 제대로 풀어라. 그럴 수 있으면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수능 모평 기출 문제 당신 손으로 서술형으로 7번 이상 반복해서 정답을 100%로 만들면 수능 만점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 친구들은 이걸 그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지금까지
7번 봤어요. 이제 지겨워요. 새로운 문제를 주세요. 좋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드릴 테니 역시나 1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되고 준비돼야 됩니다. 핵심은 말이죠. 새로운 많은 문제를 풀어서 동일한 유형이 수능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들어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방법은 이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닉들이 이미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네, 학생들한테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가면 그러니까 만점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분 동안에. 네. 27개의 문제를 50분 만에 주파하는 겁니다. 25분 만에 남은 3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3문제는 어떤 문제는 5분, 어떤 문제는 7분, 어떤 문제는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5분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남겨진 25분 검토하고, 네, 검토해서 오류가 없는지 검증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수험장을 나오면 만점이 우리의 몫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점을 맞는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냥 유학하면 저를 만나서 여러 번 깨지고 여러 번 울고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려도 사실은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에 입각해서 우리는 돌아오는 1년을 살아나갈 텐데요. 살아나가는 동안에 중요한 이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처음 부분에서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3월 모평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6월 모평 여전히 전범위가 아닙니다. 9월 모평이 돼서야 실질적으로 나의 경쟁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시험 범위마저도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모평이 상위권 입장에서는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진짜의 시험이다, 이 생각을 하고 앞에서 벌어지는 점수, 저 점수에 전혀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제대로 푸는 방법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상담하는 것만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십시오. 9월 모의평가 성적으로부터 수능 성적까지 가는 변화표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9월에 1등급이 되었던 친구가 수능에 가면 42.3%만이 여전히 1등급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다 아래쪽 방향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에서도 요만큼, 그러니까 약 40% 정도만 동일한 등급이거나 상승하고 나머지는 역시나 또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단 내에 하락하는 자와 자기 점수를 유지한 자와 상승한 자로 나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하는 방향의 공부 계획, 결의가 필요합니다. 9월이 끝나도 수능까지는 2달이 남습니다. 마지막 점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내신입니다.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시험은 내신입니다. 자, 그 내신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줄은 다 아시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EBS 수능 특강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변형해서 출제하는 학교가 다수입니다. 수능평가원교육청에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한 학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4학교,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단대부고를 시험지를 그대로 열어서 문항수를 다 기록해봤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쉽습니다. 단대부고가 이런 학교입니다. 당연히 이쪽 문제는 절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쪽은 절대 난이도가 낮습니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차근차근 미적분 공부를 하고 3월에 미적분 고난도 문제를 풀고 4월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또다시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풀다 보면 쉽습니다. 2학년 내신보다 3학년 내신이 쉽습니다. 믿으시고 저희의 프로그램을 따라오시면 내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오는 1년을 4개의 시즌으로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 자세한 교재에 대해서는 11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세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모토만 확인하겠습니다. 겨울방학입니다. 기출문제 완전하게 마스터하라. 시즌2 1학기입니다. 1학기 내신하고 수능, 미적분을 완성하면 그때 곧 여러분 실력이 완벽하게 고양되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시 팔아도 저 내신 절대로 수학의 입장에서는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저 때야말로 수능으로 가는 최적의 방법이 내신 대비에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통합하고 도약하는 시기입니다. 신규 문제를 다량 둬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달 동안 최종 점검하고 수능시험 현장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획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라면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궁금할 때 언제나 질문하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확하게 습득돼야 되기 때문에 복기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돌아온 1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성적이 안 나와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왔고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함께 고민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함께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리프레싱 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전할 터이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열정, 이곳에 와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년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하면서 1부 수학 만점의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